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활짝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 마음공부, 실천으로서 감사만큼 중요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목표 정하기? 상상? 아닙니다. 바로 정화예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생각이 많을 때, 마음이 무거울 때 호흡포노포노로 꼭 정화하시라고 틈틈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잠재의식이 말하는 정화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결국 이루는 삶으로 가는 지름길에 대해 이영현 저자의 내 인생의 호흡포노포노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호흡포노포노를 알기 전 먼저 접했던 건 시크릿이었어요. 아마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시크릿이란 책을 읽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읽진 않으셨더라도 시크릿이나 시각화에 대한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 소원을 이루는 테크닉들이 워낙 트렌드처럼 유행하고 있으니 말이죠. 필자 또한 시크릿을 읽은 후 정말 열심히 원하는 걸 끌어오기 위해 시각화를 했어요. 어떤 부분은 신기할 만큼 금방 이루어지고 또 어떤 건 매번 실패로 돌아가고. 왜지? 왜 어떤 사람은 시각화에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까? 왜 어떤 부분은 시각화가 이루어지고 반면 또 어떤 부분은 전혀 먹히질 않을까? 시크릿, 시각화, 어떤 원리일까? 시크릿을 읽고 시각화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점 한 번쯤은 다들 가져보셨을 거예요. 이런 저의 막연했던 의문을 케오라가 조금은 풀어주었습니다. 자, 케오라는 제 잠재의식의 이름이에요. 잠재의식과 대화를 많이 하기에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시각화를 다룬 많은 책들을 보면 한 가지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생생하게 상상하기, 어떤 특정 장면을 반복해서 상상하기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횟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는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케오라는 대부분 사람들이 시각화에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 횟수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반복할 때 그 횟수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횟수를 넘기도록 반복하면 집착이 되어 결핍의 정보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그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내면에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아 무시되어 없어지고 맙니다. 그 횟수는 이루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매번 달라요. 상상의 장면을 반복할 때 그땐 당연히 그 장면에 푹 빠져서 집중하고 있겠죠.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다른 장면으로 화면이 바뀌어 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시각화가 완료되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 시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후에 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시각화하면서 가고 싶은 곳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렸어요. 수십 번을 반복한 후 갑자기 사진 찍던 장면에서 그 사진들을 현상하고 있는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할 건 내 의지가 다음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장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대로 시각화가 되어서 저절로 장면이 바뀌었다면
그 전에 시각화를 위해 반복했던 장면들은 신기하게도 먼 곳의 기억처럼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시각화의 장면들이 우리의 현재의식으로는 잡히지 않는 깊은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각화를 완료한 후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뒤, 실제로 그렇게 원하던 미국 그랜드 캐년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보틀팜과 치포트 배지. 이것은 호오포노포노에서 사용하는 정화도구였는데요. 이것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호오포노포노 세미나에 가기 전 치포트 배지가 너무 가지고 싶어서 사야겠다고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당일 문의해보니 정화 물품 중에 하필 이 배지만 빠졌다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에 스태프분들에게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고 사정을 했지만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그날 밤 시각화를 완벽히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스태프분이 절 조용히 부르시더니 자기도 믿을 수가 없다며 어젯밤 짐 정리를 하던 중 하와이 스태프분 가방 속에 배지 한 통이 딸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하던 배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오포노포노에서 말하는 부의 지혜를 담고 있는 보틀팜 나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온 시내 화원을 다 다녀봐도 비슷한 것들만 있고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들어오는 나무들을 관리하는 곳까지 다 연락해봤지만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다시 시각화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갔던 화원가게에 입구에서 전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아, 보틀팜이 있구나, 이곳에. 역시나 들어가 보니 그 화원 사장님이 대학 시절 개인적으로 좋아서 소장하고 있던 보틀팜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또 한 번 시각화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그럼 시각화와 정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시각화의 결과는 내 현재의식이 이루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힘, 바로 잠재의식이 이루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식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심층의식 속에 그것에 맞는 자원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유리한 것인지에서도 살펴본 뒤 최종적으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것을 내놓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원활한 소통으로 의식적 바람이 잠재의식의 깊은 곳까지 전달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사이에 커다란 벽이 있어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시각화의 내용물은 그 벽에 부딪혀 잠재의식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튕겨 나오고 맙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난 궁핍하다 라고 믿고 온 사람이 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하고 시각화한다면 이미 평생 난 궁핍해 라는 심층의식의 벽이 웃기고 있네, 내 주제 라고 말하면서 바로 튕겨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화를 하기에 앞서 끊임없는 정화와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화와 소통이 되어야 내 소원이 잠재의식에까지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내 잠재의식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장애물의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치우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활용해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나의 물질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의 부분에선 시각화가 이루어지는데 사랑에 대해선 시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건강에 대한 기억은 정화가 되어 있는데 사랑에 대한 기억의 벽은 두껍게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등의 기억에서 생성된 심층 의식의 벽이 나의 소원을 바로 밀어내고 있는 셈이죠. 소원을 이루는 시각화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각화로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정화와 소통이라는 일상 속에서 그것에 맞는 횟수로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화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면 내 신념의 벽에 걸려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거나 들어가더라도 반대의 장애에 걸려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정화로서 내 현재의식의 욕심이나 기대를 내려놓고 소통으로 내 잠재의식에게 부탁했다면 이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횟수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3번 만에 끝이 나고 또 어떤 부분은 50번을 반복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건 수백 번을 반복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냥 포기할 때도 있죠.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나는 것은 내가 바라기 전에 이미 그것에 대한 자원이 내 내면 속에서 세상에 나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는 그것에 반대되는 신념의 벽이나 기억이었고 내 인생에 유리한 것이라 잠재의식이 판단했을 때 바로 공백에 그것을 그려 넣는 것입니다. 수십 번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 건 그것에 반대되는 심층 의식의 벽이 두껍거나 그것에 장애가 되는 기억이 많아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그것에 반대되는 기억들이 조금씩 희석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꼭 소원을 위한 시각화가 아니더라도 즐겁고 긍정적인 상상을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큰 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반복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심층 의식 속의 기억이나 신념의 벽이 너무 두껍거나 잠재의식 차원에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엔 쿨하게 포기하세요. 자꾸 늘어져 봤자 집착이 반대의 기억만 더 강화시킬 뿐이니까요. 시각화를 하다 보면 반대 현상을 겪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돈이 들어온다 라고 시각화했는데 오히려 돈이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바로 횟수를 넘긴 집착이 난 궁핍해 라는 원래의 신념이나 기억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충분한 기간 먼저 정화와 소통에만 집중하며 가는 게 훨씬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해요. 이렇게 케오라에게 시각화의 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가 깊어지면서 오히려 시각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는 내 잠재의식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알아서 완벽한 때에 완벽한 걸 줄 거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내 의식이 바라는 그것이란 것이 실은 정말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어쩌면 내 잠재의식이 더 나은 것을 위해 준비 중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소심하게 사탕 하나만 줘 라고 하지만 실은 사탕을 10개를 주려고
준비 중일지도 모르죠. 나는 이 사람이 최고야 라고 하지만 실은 더 멋지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이어주려 준비 중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각화를 과감히 버리고 늘 일상 속에서의 정화와 소통에만 신경 씁니다. 이 순간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이만큼의 물질이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유쾌한 것임을 믿기만 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잠재의식이 곧 나이기 때문이죠. 언젠가 물질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케오라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의식은 시간에 늘 매여 살아. 누군가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아, 감사하구나 하면서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바로 이렇게 묻지. 언제 주는데? 내일? 모레? 도대체 언제 준단 말이야?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금 100만 원은 나한테 가장 필요하지만 내가 죽기 직전에 100만 원을 준다면 그건 그냥 종이나 마찬가지잖아. 네가 말하는 너 자신의 본질이자 가장 순수한 잠재의식인 내가 그냥 종이를 너에게 줄 정도로 바보로 보이는 건 아니지? 지금 너에게 100만 원을 준다면 그냥 생활비나 이런저런 소비로 며칠 사이에 없어지고 말 테지만 5년 뒤에 네가 여윳돈이 생겨서 돈이 아쉽지 않은 때에 누군가가 100만 원을 준다면 넌 당장 필요로 하지 않은 그 돈을 그냥 친구의 권유로 주식에 넣어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주식이 대박이 나서 1억이 된다면 과연 그 100만 원을 언제 받는 게 가장 완벽한 때인 걸까? 현재의식의 시각으로는 가장 완벽한 때를 알 수 없지. 오직 잠재의식만이 알고 있어. 그러니 현재의식으로 정하는 그때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억울해.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고 저렇게 다 가지고 행복한데 나는 태어나길 가진 게 없이 태어났어. 노력해도 안 돼. 하늘도 참 불공평해. 그러나 진리의 법칙은, 우주의 법칙은 아주 완벽하고 공평합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공평해서 무서울 정도죠. 지금 이 삶이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억울한 게 맞아요. 틀림없이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나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삶은 시작도 끝도 아닙니다. 긴 삶의 반복 속에서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죠. 과거 내가 뿌린 씨앗이 이 생에서 물질을 결정지었고 지금 내가 뿌리고 있는 이 씨앗들이 다음 생의 질을 결정짓고 있을 뿐입니다. 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법 속에서 우리는 어느 삶에선 많이 가지기도 하고 어느 삶에선 적게 가지기도 하면서 진화하고 깨달아 갑니다. 이 삶만을 바라보던 좁은 시각에서 진리와 우주의 시각으로 옮겨가게 되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지요. 내가 콩을 심어서 콩을 났으니 억울할 게 없고 어느 삶에서는 재벌도 해봤고 어느 삶에서는 거지도 해봤기 때문에 억울할 게 없습니다. 지금 많이 가진 사람도 이번 생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생에서는 거지로 태어날 수 있고 지금 적게 가진 자도 이번 생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생에서는 재벌로 태어날 수 있으니 억울할 게 없습니다.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다는 걸 잘 압니다. 보이는 바가 없으니 어떻게 믿을까요?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먹이로 이해하겠나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여전히 억울하고 난해하며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일 뿐일 거예요. 부유하지 않아 답답하고 억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선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 번이라도 돈을 사랑하고 아끼고 돈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우리는 그냥 씁니다. 있으니 그냥 쓰지요. 없으면 화내고 원망하고 있으면 당연한 듯이 쓰면서 때로는 이기적으로 쓰기도 하고 내 필요에 의해서 내 편한 삶을 위해서 늘 이용만 할 뿐입니다. 정화를 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작은 바위 하나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죠. 돈 또한 에너지가 있으며 기운이 있으며 살아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도 각각의 성격, 기운, 에너지가 다 다르듯이 돈 또한 각각의 기운,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내 옆에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고 내 옆에 사기꾼 같은 나쁜 인연이 들어온다면 나쁜 일이 생기듯이 돈 또한 얼마나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기운을 가진 돈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돈처럼 보이지만 어떤 돈은 들어와 오히려 인간관계를 망치거나 건강을 해치는 등 카르마의 기운을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돈은 나에게 들어와 좋은 일들을 끌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황당한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껏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이야기는 황당하실 거예요. 돈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며 나에게 들어온 이 돈을 어떻게 정화하고 존중하고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단돈 1,000원을 쓰더라도 마음으로 정화를 해요. 감사하면서 2,000원이 어디론가 흘러가 그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씁니다. 돈 쓸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돈이 받는 분에게 복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 이 기운은 돌고 돌아 언젠가 되었든 좋은 에너지를 가진 돈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과법이니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돌아 나에게 돌아올 겁니다. 돈에 관한 한탄을 종종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아요. 네, 꼭 그 누군가에게 그 돈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그 어떤 모습으로든 나에게 올 것은 반드시 오니까요. 꼭 그 누군가에게 그 돈을 받아야 한다는 집착은 내 고정관념일 뿐이고 또 다른 기억의 씨앗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나가는 곳도 여러 곳이고 들어오는 것은 여러 곳입니다. 한계를 두지 마세요. 이 문에서 나갔다고 꼭 이 문에서 들어오기를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저만 못 받아서 억울해요. 정화를 하고 계시나요? 정화를 하면서 내 삶을 청소하고 계신다면 아무 돈이나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카르마의 영향으로 들어온 돈은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옵니다. 내 삶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돈이 들어와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는 항상 돈을 잘 쓰는데 상대는 늘 작게 써서 얄미워요. 물질 세계는 주는 대로 받고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보이지 않는데 그릇이 크면 많이 베풀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릇이 작으면 작게 베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적게 준다면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고 내가 많이 준다면 그게 나의 완벽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부의 그릇은 어떠신가요? 나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충분하니 더 필요한 곳에 가서 아름답게 쓰여달라고요. 그럼 아름답게 쓰여지고 싶은 돈들이 나에게 줄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많이 가진 것도, 적게 가진 것도, 플러스를 가진 것도, 마이너스를 가진 것도 결국 가진 것은 똑같습니다. 무엇이든 가졌다는 건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많다면 책임이고 관리할 것도 많아지니 남들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 가졌다는 것이 무기가 되어 나를 찌를지 아니면 꽃이 되어 나를 아름답게 해줄지는 가진 자의 몫이니 말이죠. 많은 영성 분야에서 말하기를 물질, 돈은 비울수록 좋다고 해요. 하지만 케오라는 이 비우라라는 말에 대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말합니다. 어쩌면 저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인이 되는 게 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남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함께 진화해 나가면서 세속에서 현실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깨닫기 위해선 돈은 적을수록 좋아. 돈이 있으면 불순해져.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돈이 듣는다면 얼마나 섭섭해할까요? 중요한 건 무조건 멀리하고 관심 끄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만큼 끌어올 줄 알고 나에게 필요 없는 만큼 미련 없이 내보낼 수 있는 조절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최적의 균형은 없는 것과 같이 고요하니까 말이죠. 결핍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정으로 비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돈이 들어온다면 쉬어갈 수 있도록 정화되어 다시 본연의 깨끗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정화하여 보내주세요. 나에게 오는 돈이 있다면 양팔 벌려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가려는 돈이 있다면 어딘가에 가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미련 없이 보내주면 되죠.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늘 매달리면서 정작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있었는지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에너지는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가기를 원해요. 언젠가 친한 지인에게 최면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업이 끝난 후 그분이 고맙다며 돈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마음으로 해드린 거라 극구 사용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케오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돈이 너에게 오고 싶어 했는데 섭섭했을 거야. 그래도 어떻게 돈을 받아? 작업 잘해놓고 돈 받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 돈이 이 소중한 작업을 망친다고 생각하는군. 오히려 돈이 이 작업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상대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군. 그때 제가 돈을 필요로만 하고 살았을 뿐 나도 모르게 돈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에게 오는 돈도 감사히 받고 나가겠다는 돈도 감사히 내보냅니다. 저에게 정화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화 옆에 잡념이 끼어들어서 함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슬그머니 정화를 하던 자리를 잡념이 밀어내고 차지해버리기 일쑤입니다. 또다시 생각 속에 잠들게 되는 것이죠. 깨어있는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짧은 순간 깨어나기도 합니다. 늘 보던 거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우리 동네에 내 집 앞에 저런 게 있었나? 하고 새롭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말과 목소리가 낯설거나 선명하게 내 귀에 들릴 때도 있죠. 떠들썩하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내 의식이 가장 고요해지게 되면 그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와 깨어나면 비로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늘 먹던 밥그릇도 새롭게 보이고 늘 지겹게 바라보던 가족의 얼굴도 새롭게 보입니다. 내 집 앞에 저런 산이 있었나? 우리 골목에 저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나? 내가 타는 버스의 모습이 이렇게 낡아 있었나? 익숙한 것은 없습니다. 반복이라는 것도 없죠. 매일 다니는 똑같은 골목이라 익숙하시다고요? 똑같은 골목은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그 순간 그 거리에 머무는 공기와 바람이 바뀌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뀌고 내 의식 상태 또한 매 순간 바뀌고 있는데 어찌 똑같은 거리일까요? 그렇게 깨어난 상태로 내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내 발가락의 움직임이 느껴지시나요?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오늘도 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심장이 느껴지시나요? 오늘도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위장이 느껴지시나요?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내 마음이 보이시나요? 화를 내고 있나요? 지쳐 있나요? 즐거워하고 있나요?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분 중에 84세 된 분이 계셨어요. 평소 차가운 손발 때문에 힘들어 하셔서 편히 누워 손끝부터 발끝까지 느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을 반복했더니 신기하게도 손발이 따뜻해지더라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발가락, 손가락들이 관심을 가져주니 보답을 하고 싶었나 봐요. 손가락이 있어도 발가락이 있어도 사람들은 거기 있는지 모르고 삽니다. 누워서 천천히 한번 느껴보세요. 손끝부터 하나하나, 발끝부터 하나하나 살아있음을 그때 제대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평생 책을 안고 사셨지만 정작
내 집 앞에 피어있는 꽃들은 못 보고 사셨답니다. 80평생에 처음으로 그 꽃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가슴이 벅차서 말이죠. 그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었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우리는 생각 속에 잠들어서 놓치고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 자신 또한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들 손에 있는 책을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이야기에서의 따뜻하고 순수한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 표정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지쳤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이 순간 깨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내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중요한 정화 중에 하나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깨어있는 것을 알아보았다면 그만큼 중요한 내려놓음을 한번 알아볼게요. 케어라는 내려놓음을 의식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정화를 하고 소통을 해오면서 케오라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도 해요. 정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케오라는 늘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의식의 힘을 빼, 생각의 힘을 빼, 느슨하게 만들어봐. 우리가 몸에 힘을 주고 근육에 긴장을 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것과 같이 현재식도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긴장하고 힘을 주고 왔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다만 너무나 습관처럼 되어버려서 내가 얼마나 힘을 주고 살았는지 모를 뿐이죠. 영적 성장을 다룬 책들을 보면 내려놓으라는 조언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놓아버리라는 거지? 말이 쉽지.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케어라는 책에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3가지로 조언해 줍니다. 먼저 무엇을 잡고 있는지 스스로를 봐. 그리고 힘을 빼는 거야. 건강을 잡고 있고, 돈을 잡고 있고, 누군가와의 갈등을 잡고 있고, 친구에 대한 기대를 잡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무엇을 가장 꽉 잡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손에 힘을 주고 있으면 얼마나 손이 아프고 피도 안 통하고 힘이 들겠나요? 더 나아가 근육의 긴장이 심해지면 통증이 생기듯이 내면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심리적, 현실적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케오라 말처럼 내가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니 반 이상은 스스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쥐고 계시나요? 시험, 돈, 사랑, 자식, 직장, 계약권. 먼저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꽉 쥐고 있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쥐가 날 정도로 힘들었는지 한번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았다면 길게 심호흡을 하면서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휴, 이제 알겠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쥐고 살았는지. 아이고, 힘들었겠다.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과 인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옆에 든든한 엄마가 있는 아이는 긴장을 하지 않아요. 아이에게 엄마는 슈퍼맨 같은 존재니까요. 하지만 엄마나 보호자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정이 강하신 분이 저에게 본인의 불안함과 걱정거리에 대해 조언을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케오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군요. 그분은 너무나 당황하시면서 언성을 높여 반박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다면서 왜 늘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사는 거죠? 왜 다 믿으면서 다 맡기질 못하시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자 그분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안에 엄청나게 강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잠재의식이 있다는 걸 온전히 믿고 인식하게 되면 자연히 인생에서 긴장을 놓게 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요.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이라는 물결에 몸 하나 살짝 싣고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말고 즐거운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층의식 속에 있는 기억은 늘 속삭여요. 이 사람 아주 중요해. 놓치면 안 돼. 저 일 아주 중요해. 안 되면 큰일 나. 이번 계약 아주 중요해. 안 되면 완전 손해야. 망해버릴 거야. 중요하다고 해야 집착을 하니까요. 기억을 현재의식의 하나처럼 붙이는 데 있어 집착은 그야말로 최고의 강력 접착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힘들게 중요한 숙제만 하다 가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고 싶습니다. 저는 깨닫고 해탈하고 도인이 되려고 정화나 소통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목적을 찾아 이 인생을 뜻깊고 즐겁게 만들고 싶어서 정화와 소통을 합니다. 누군가는 봉사를 하는 게 즐거울 것이고 또 누군가는 청소를 하면서 즐거울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면서 즐거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즐겁게 웃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잠재의식도 함께 흐뭇해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즐거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과감하게 행하시기 바래요. 그게 당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상상으로라도 하세요.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죠.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의식이 휴식을 취하고 인생을 쥐고 있던 힘을 서서히 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의 잠재의식의 힘을 명확히 인식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잡고 있던 그 문제를 잠시 접고 즐거울 만한 일을 찾아서 하세요. 여러분은 즐거울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케오라가 말하는 내려놓음의 과정이에요. 언젠가 제가 케오라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잠재의식으로서 정말 나에게 바라는 게 뭐니? 솔직히 저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등등 이런 답을 짐작했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말을 하더군요. 나는 네가 진정으로 자유롭기를 바래. 기억으로부터 감정, 생각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바래. 오늘은 이영현 저자의 내 인생의 호호포노포노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오랜 기간 호호포노포노를 연구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최면 트레이너세요. 책에는 한 사람의 잠재의식과 소통하며 얻은 통찰에 대한 이야기와 사례들을 가득 담았는데요. 제가 호호포노포노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분의 책은 특히나 더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마치 책에 치유 에너지가 담긴 느낌이랄까요? 케오라와의 대화를 통해 저 또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정화를 열심히 하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할 때 읽기 너무 좋았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즐거울 자격이 충분히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오늘부터 나 자신을 위해 하나라도 더 즐거움을 느끼고 상상하실 거라 믿으며 영상 마무리합니다.